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세기 말 5세기 초 고구려 전성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울 정도로 국력이 강성해진 고구려. 그 고구려에 의해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자신의 근거지였던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위례성을 상실하고 급하게 수도를 웅진, 공주로 옮겨야만 했던 백제는 그 뒤로 혼란이 지속됩니다. 왕들이 연이어 이렇게 귀족들에게 살해를 당한다거나, 그래서 왕들이 자주 바뀐다는 건 그만큼 왕권이 추락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근거지를 잃은 왕족들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웅진 지역의 토착 귀족들을 지방 세력들을 중앙 귀족으로 포섭을 하면서 왕권 강화를 시도했던 백제는 부득이하게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요. 동성왕 때는 신라와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 이때 보면 좀 백제가 아쉬우니까 격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귀족 딸하고 결혼할 정도입니다. 공주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신라와의 동맹을 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국력을 회복했다 싶으니까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중국 남조와의 국교를 재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은 지속되고 있었고요. 무령왕 때 이르러서 이제 어느 정도 정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일단 지방에 자신들이 힘을 키워야 되니까 지방의 특별 행정구역을 22개를 만들고 이곳에 왕족을 파견합니다. 그만큼 지방에 대한 통제를 부여시 왕족을 보내가지고 강화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왕이 등장합니다. 성왕은 수도를 웅진 같은 경우에는 공주는 너무 급하게 내려온 임시 수도적인 성격이 셌다라면 이제 이걸 사비로 옮깁니다. 지금의 부여주. 사비로 옮겨서 좀 더 이렇게 새롭게 왕족들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만들어가고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중앙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제도도 정비하고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일시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부여시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라와 손잡고 꿈에도 그리던 한강 유역 회복에 나섭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근거지인 한강 지역을 확보해야만 제대로 큰 형님으로서 왕족으로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좀 남아있는 가야 지역과 일본에 대해서도 다시 자신들의 그 주도권, 형님으로서의 큰 소리를 좀 쳐보면서 그 군대까지 끌고 오고, 그리고 신라 군대까지 합세해서 한강유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한강유역 회복에 나섭니다. 신라는 신라대로 세력이 커지고 있어서 한강 상류 지역으로, 백제는 한강 하류 자신들의 근거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한강 하류 지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당시 명칭은 아리수죠. 아리수까지 확보했던 한강유역까지 다시 돌아갔던 백제의 즐거움은 잠시 신라에게 뒤통수 맞고 다시 이 지역을 빼앗깁니다. 이로써 나제 동맹이 결렬되고 열이 잔뜩 받은 왕 같은 경우에는 성왕은 이제 가야 군대와 일부 외군대, 특히 가야 군대까지 결합해서 백제군 가지고 이제 신라를 공격하는데, 신라 경주로 가는 교통상의 요충지 관산성, 충북 옥천입니다. 관산성으로 자신의 아들 태자를 보내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죠. 신라는 한강 하류 지역까지 확보를 한 마당에 만약에 이 관산성을 뺏기게 되면 한강 유역 새롭게 확보한 지역이 고립될 수 있는 위험도 있을 겁니다.
길이 막힐 수 있겠죠. 군사적인 요충지니까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거죠. 이 싸움에서 거의 승세를 잡았던 백제는 성왕이 신라군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면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진흥왕은 이때 백제를 도왔던 가야에 대한 복수로 대가야를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나제동맹이 결렬되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한반도의 주도권은 신라에게 넘어가고 있네요. 한강의 마지막 주인 신라. 아하, 선생님이 그걸 이야기 안 했나요? 이번 시간이 제 5번째 시간인데. 한강의 마지막 주인 신라. 신라는 5세기 초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한 적이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간섭을 받고 있었고 고구려의 남하에 맞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제 동맹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중왕, 소를 이용한 경작, 수리사업 장려, 생산력을 늘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 이름을 사로국에서 신라로 바꾸게 됩니다. 일신, 우일신, 망나, 사방. 매일매일 성장해서 사방을 망라하는 큰 나라가 되자라는 의미, 발전하자는 의미겠죠. 그래서 신라. 왕호를 중국식으로 바꿉니다. 마리간도 대군장, 대수장이라는 의미로 왕의 의미지만 순 우리 말에서 왔다라면 그런 데서 가져온 거라면 이제는 중국 스타일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식 스타일로 지방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복속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상도, 경상북도 일대로까지 세력을 좀 키우고요. 버풍왕 때에는 율령반포, 불교 공인 이걸 앞서서 했고요. 금관가야를 병합합니다. 뭐 이미 금관가야, 김해 지역 같은 경우는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된 이유는 힘이 없었는데 이제 이름만 남아 있었던 무늬만 있었던 금관가야가 이제 금관가야의 구의 왕이 항복을 해옴으로써 나동강 하류 지역을 확보하게 된 거죠. 이때 바로 구의 왕과 함께 들어온 사람들, 이 김해 김씨들이 신라 진골 귀족으로 편입이 되죠. 그게 바로 김유신 계열 아니겠습니까? 김유신은 바로 이 구의 왕의 손자이죠. 자, 그리고 진흥왕. 신라 전성기 하면 진흥왕을 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화랑도 원래부터 있었던 청소년 집단이었던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백제와 손잡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의 뒤통수를 쳐버려서 한강 하류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중국과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직접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백제로서는 좀 쓰라린 이야기죠. 신라가 그렇게 해서 쌓은 성이, 신라는 중국으로 가는 직접 통로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신라가 쌓은 성이 바로 지금의 평택 근처라고 할 수 있는 당항성입니다. 한자는 그게 아니지만 좀 쉽게 외우려면 당나라로 향하는 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는 중국으로 가는 직접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이래 되면 백제 입장에서는 이제 성왕의 죽음 이후에 신라가 왼수고, 고구려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까지 좀 더 해야 되겠군요. 이제 가야를 좀 병합시키고 백제가 이렇게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왕을 죽인 뒤에 대가야까지 정복을 한 신라는 가야 지역의 우수한 철광석 기술, 철기 기술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더욱더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게 되고 한강의 그런 물길을 이용해서 고구려로 북진을 해갑니다. 그래서 한때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함경도 일대까지 차지를 하죠.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왕은 이제 직접 직접 자기가 가본다는 거죠. 넓어진 영토를 확인하기 위해서 순수비도 세웁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에는 북한산 순수비, 그 다음에 황초령비, 마운령비를 세워서 자신들의 넓어진 영역을 확인하는 거죠.
물론 이 시기보다 앞서가지고 신라가 이 한강유역 진출, 특히 한강 상류 지역 진출에 얼마나 용을 썼는지 힘을 썼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단양의 적성비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비석을 통해서 신라 시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이 부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로 비석을 세워가지고 진흥왕이 자신의 그 세력 확장을 과시를 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가야겠네요. 네. 6세기 말 7세기 국제 정세가 좀 급변합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빨리 해야겠는데 3분 안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북조는 주로 고구려와 교류하고 백제는 주로 남조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정세 변화와 한반도가 따로 놓을 수 없었던 거죠.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까지 그려야겠네요. 그런데 이 중국이 드디어 한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남북조의 혼란을 극복하고 드디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나라는 저 북쪽에 돌궐 세력은 좀 너무 세니까 일단 자기 중심으로 천하를 재편하고 싶은데 동북아시아의 맹주였던 고구려, 이 고구려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에게 복속을 요구했는데 고구려가 거부하고 영양왕이 먼저 수나라를 공격하는 도발을 감행합니다. 그러자 이제 수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중국을 다시 통일한 통일왕조 수나라, 그리고 이 수나라는 고구려에 대해서 계속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공격을 하다가 지나친 고구려에 대한 공격, 그리고 고구려 정벌이 쉽지 않자 이 황허와 장강, 양치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파죠. 자기들도 이제 남북조를 통일했으니까 남쪽의 풍부한 자원을 북쪽으로 끌어오고 싶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운하를 파고 운하를 파는 등의 무리한 토목공사로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참 벌써 또 13분이야? 해봅시다. 수나라의 침략을 모두 격퇴하고 대표적인 전투는 그렇습니다. 이거 지워야 되는데 살수대첩이죠. 그리고 이제 수나라는 무너지고 당나라가 다시 세워지는데 당나라는 처음에 고구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센지 알았기 때문이죠. 고구려의 영유왕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에게 비록 좀 온화한 정책, 화해하는 정책, 굴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나름 천리장성을 쌓는 등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당나라에 대한 온건 정책에 반발한 연개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죠. 그리고 나서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당은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략을 잘 막아냅니다. 더 이상 뭐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안시성 전투. 시간이 없어서 이 고당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보충을 해주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는 무왕, 의자왕 등 영특한 왕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면서 신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합니다. 신라는 백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고구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지만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돌려달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당이 연결되는 나당 동맹이 맺어지고요. 고구려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손을 잡고 백제 그리고 외로 연결되는 일본으로 연결되는 친선 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것을 6세기 말 7세기 초의 국제 관계를 십자형 외교라고 합니다. 열십자, 십자가 모양이라는 거죠. 자, 신라는 15분이 넘으면 광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